자,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이 아저씨 혹시 아시려나? 이하응 씨고요. 어, 우리에게는 흥선대원군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흥선대원군. 우리가 수업 시간엔 처음 배우지만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이 인물은요, 어, 이미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진심 어린 꼰대? 꼰대라고 하면 일단 어른이죠. 어른이고 어떤 이미지예요? 뭔가 새로운 거 받아들이기 좀 불편해하고. 그죠? 뭔가 막 이렇게 그죠? 기존의 것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딱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진심이기는 해요. 정말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런데 뭔가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동안 해오던 것만 잘해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타입이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한번 이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별거 없습니다. 이번 내용 쉽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집권 당시의 배경을 보면 조선의 현실을 봐야 될 텐데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에요. 뭐 때문에? 어느 정치 때문에? 기억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배운 정치. 특정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는, 특히나 왕의 외척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는 정치 형태. 뭐였어요? 세도 정치였었죠. 세도 정치로 인해서 정치가 이미 우리가 너무 여러 번 봤죠. 정치가 개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생한 반란이 홍경래난 그리고 임슬농민봉기 이런 것들이었죠. 세도 정치로 인해서 너무 이제 정치가 무너지고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힘들어지니까 처음엔 종교에 의지를 했었죠. 그래서 뭐 무슨 정감록 이런 예언서도 믿고 서양에서 건너온 천주교도 믿고 그다음에 국내 최재우가 만들었던 동학도 믿고 이렇게 종교에 의지를 해보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평안도 지방에서 홍경래가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진주에서를 시작으로 진주의 유계춘이 일으킨 진주밀란을 시작으로 한반도 남부 지역 전체가 다 임술농민봉기라는 이렇게 농민 반란을 거대하게 일으키기도 했었죠. 이렇게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회를 보면 국내는 일단 이런 상황인데 대회를 보면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처음 보는 모양의 이상한 모양의 배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서운 소식이 들립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작년에 배운 적이 있던 건데 청나라가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요거를 근데 지금 우리는 한국사를 하는 거니까 한국인들이 요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을지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청나라는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기억이 있긴 있죠.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조선이 알고 있는 한 청나라는 좋든 싫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나라들 중에 가장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영국이라고 하는 들어본 적도 없는 처음 보는 나라한테 전쟁을 해서 와장창 깨졌단 말이야. 그러면 가끔 바다에 보이는 저 처음 보는 모양의 배들 저기에 영국 애들이 타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영국 애들은 청나라도 이겼대. 청나라가 그동안 내가 알기로는 가장 센 나라였는데 그럼 그런 영국 애들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온다면 이 미칠 노릇이죠.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의 소식이 더 들려요. 일본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강요로 항구를 열어서 이제 미국과 무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제 항구를 열어야 되나? 서양 애들이랑 교역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는데 흥선대원군은 간단해요. 그냥 자기 아들이 어릴 때 왕위에 올라갔고 너무 어릴 때 올라갔으니까 그게 고종이죠. 그래서 너무 어릴 때 올라갔으니까 이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본인이 정치를 대신 집권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왕의 아버지면은 본인이 왕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고종 앞전에 왕이 철종이었어요. 근데 철종이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왕의 아들은 아닌 거예요. 왕실이긴 하지만 약간 반계인 거지. 어쨌든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자기 아들이 즉위를 하게 되면서 본인이 집권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흥선대원군의 정치를 봐야 될 텐데 일단은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볼 거예요. 근데 국내 정치를 보면 일단 배우기 전에 흥선대원군의 정치 목적은 뭐겠어요? 그동안 뭐 때문에 정치가 망가져 있었어? 세도 정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도 정치를 끝장내야죠. 그래서 이렇게 어, 안동김 씨 가문을 몰아내게 되는데 안동김 씨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를 끝장냈다? 세도 정치를 끝장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세도 정치가 끝장났다는 건 국가 기관으로 보면 요게 약화됐다는 얘기기도 해요. 요거 기억하면 대박인데. 세도 정치의 담당자들은 요 기관을 장악해서 정부의 권력을, 정치 권력을 장악했죠. 비변사요. 그래서 비변사를 그 기능을 완전히 없애진 못하고 비변사를 줄이고요. 그다음에 원래 최고 정책 결정 기구였던 의정부를 그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도 정치를 끝장을 냈고요.
그다음에 뭐 대전해통, 육전조례 이런 새로운 법전도 편찬하게 됩니다. 이 법전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파트를 보면 일단 흥선대원군이 생각하는 경제 파트의 가장 시급한 그리고 중요한 과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포제, 사창제 이런 걸 실시해서 세금을 줄여주게 됩니다. 호포제는 뭐냐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군역을 평민만 졌어요. 그런데 양반도 같이 군역을 지게 하는 게 호포제예요. 그래서 군역은요, 직접 군대에 가는 경우보다는 보통은 나라에 옷감을 내는 걸로 군역을 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의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조선에 필요한 군포가 100만 포예요. 근데 요거를 그냥 평민만 지는 거보다는 그래도 양반이랑 같이 나눠서 지는 게 평민들한테 부담이 덜하겠죠. 그렇게 한 게 호포제예요. 그래서 평민이랑 양반 전부 다 군역을 지도록 하는 게 호포제고 왜 호포제냐면 요 호단이라고 하는 건 집집마다를 얘기해요. 그래서 왜 우리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몇 동 몇 호 이러죠. 몇 동 몇 호. 집호자예요. 집호자. 이렇게 쓰는.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집이 평민네 집이든 양반네 집이든 신경 쓰지 않고 군포를 걷겠다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사창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 환국의 폐단을 개선하려고 한 건데 환국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환국은 뭐냐면 어 이런 거예요. 원래는 세금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세금이 아니었고 한 해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수확을 하죠. 그러면 겨울에 그걸 다 먹는단 말이야. 그럼 봄에 제일 가난해요. 그래서 봄에 농민들이 가난해지는 이 문제에 조금 도움을 주려고 원래 농민들에게 봄에 쌀을 빌려주고 나중에 가을에 수확할 때 그때 갚아 이렇게 했던 게 환국이에요. 원래는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었던 거지. 근데 이게 점점점 빌려주고 갚으라고 할 때 이자를 받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빌려주고 이건 뭐 온데간데 없고 이자를 받는 게 목적이 돼서 그 이자 자체가 세금처럼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심지어는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도 억지로 빌려주고 그리고 빌려준 적이 없는 사람한테도 장부를 조작해서 너 빌려준 적 있으니까 이자 내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이래서 이제 굉장히 환국이 썩어 들어가게 되는데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했던 제도가 사창제예요. 사창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환국 시스템의 운영을 정부가 할 게 아니라 각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창고를 만들어서 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마을은 자기네 마을에 누가 정말 어려운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와주라는 거지. 그래서 호포제든 사창제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 둘 다 이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용이랑 호포제랑 사창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목적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뭐를 위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정책들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예요. 서원을 대폭 정리하게 됩니다. 서원은 뭐예요? 교육기관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경제 파트의 정책일까? 자, 뭐 때문이냐면 잘 보시면 서원은 교육의 역할도 하지만 과거에 존경받을 만한 유교 학자들을 제사 지내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제사도 지낸다는 거지. 근데 이 제사를 지낼 때 그냥 찬물만 떠다 놓고 지내지 않잖아요. 온갖 갖가지 정성스러운 음식들을 다 이렇게 제사상에 올려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사를 지내겠다는 명분으로 거기에 필요한 음식들을 주변 농민들한테 빼앗아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볼 때는 뭐 누가 무슨 어느 유명한 어느 유교 뭐 어른을 모시고 이런 거는 됐고 뭘 하든 간에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을 실제로 해요. 유교를 만든 게 공자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을 고열을 빨아먹는다. 즉 힘들게 할 거면 비록 공자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그게 공자라고 해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원을 다 없애지는 못해요. 워낙 많았으니까. 서원은 이렇게 우리 과거에 붕당들끼리 극도로 싸우던 환국 정치나 아니면 나중에 세도 정치 이렇게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굉장히 많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지방 내려와서 애들 가르치면서 서원을 세우는 거죠. 근데 요 서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수백 개가 됐는데 흥선대원군 때 47개만 남겨놓고 다 없앱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원도 대폭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요 정책을 벌여요. 이게 이제 사실은 뭐냐면 이제 시간이 점점점 흐르고 본인의 아들이 나중에 직접 통치할 것도 준비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흥선대원군 생각에는 지금 왕이 살고 있는 궁궐이 튼튼하고
제대로 되고 멋있어야 사람들이 왕을 우러러 볼 수 있고 그래야 왕권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분명히 강력히 강화된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사실 조선은요 수도 한양에 궁궐이 원래 5개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그렇게 5개의 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복궁이 법궁이에요. 공식 궁전이야. 그래서 다른 궁궐들에 비해서 제일 화려하고 규모도 커요. 규모도 큰데 어, 다른 4개의 궁궐은 원래 이게 다 임진왜란때 불타거든요. 임진왜란 때 불타는데 요거를 이제 광해군 때 임진왜란 복구를 하면서 나머지 4개 궁궐은 다 복구를 해요. 근데 경복궁만 복구를 못해. 왜냐면 너무 규모가 크고 화려하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흥선대원군 때 복구를 하겠다고 나선 거죠. 그래서 경복궁을 다시 짓게 되는데 경복궁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지금 나라에 돈이 있을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에 돈이 없을 때 급하게 나라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세금을 걷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호포제, 사창제 이러면서 세금을 줄여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갑자기 경복궁을 다시 짓겠답시고 세금을 더 걷는 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택해요. 그게 당백전을 발행하는 거였어요. 당백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는 조금 들어두셔야 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요거 하나당 원래는 1전이었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흥선대원군의 명령에 의해서 요거 하나당 100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혼란을 불러오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지갑 속에 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 있죠. 근데 그 지폐 쪼가리가 실제로 10,000원의 가치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죠. 사회에서 그러기로 그냥 약속을 한 거지. 근데 조선은 달라요. 조선은 이렇게 1전짜리 화폐가 있으면 이게 굴이라는 금속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화폐 금속을 녹이면 실제로 1전의 가치를 가져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가격의 금속을 화폐 모양으로 만들어서 쓴 것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동안은 그렇게 써왔는데 그런데 요때 흥선대원군의 명령에 의해서 원래 1전이었던 화폐를 이름만 100전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이 화폐 하나당 100전으로 친다. 이렇게 했던 게 당백전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혼란을 불러올까요? 요거 반드시 적어 두셔야 돼요. 요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수업 잘 듣나 안 듣나 보려고 일부러 학습지에는 밑줄을 안 넣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됩니다. 100배가 뛰는 거예요. 100배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밥 한 그릇 먹으려고 국밥집에 갔어. 근데 예전에는 8,000원이었단 말이야. 근데 당백전 발행하고 나서 가보니까 뭐래요? 80만 원이래. 한 그릇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다 백성들의 고통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좀 고통이 따르더라도 본인의 아들의 왕권을 위해서 이렇게 경복궁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해서 국내 정치를 알아봤고요. 이제 왜 대외 정치를 알아볼 텐데 아까 제가 표지 때 얘기했었잖아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변화하는 거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다른 나라가 조선으로 접근하는 게 대부분 침략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크리스트교 이렇게 퍼뜨리는 것도 금지시켰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미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크리스트교를 믿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외국의 여러 가지 교역하자고 하는 외국 상인들의 제안도 모조리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쇄국 정책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철벽을 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요 쇄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요 쇄자를 자물쇠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걸어 잠그는 거지. 이런 정책을 보여주는데 이런 정책이었구나라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몇 개 생겨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병인양요예요. 병인양요는 어떤 사건이냐면 일단은 지금 배경을 보면 조선에는 이미 특히나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크리스트교가 확산되고 있는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래서 흥선대원군도 마찬가지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 외국인 선교사가 조선 안으로 들어와서 조선인들에게 크리스트교를 퍼뜨리는 그런 행위를 금지시켜요. 금지시키는데 프랑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포교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를 포함해서 이 크리스트교 신자, 천주교 신자를 처형하게 돼요. 근데 이게 사실 금지시킨 걸 한 거니까 잘못이 맞긴 맞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잘못에 대해서 다 이제 사형을 내려버리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 국민이 조선에 가서 죽은 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명분 삼아서 프랑스가 쳐들어오게 됐는데 사실 이건 명분에 지나지 않죠. 프랑스는 사실 지금 하나의 식민지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 조선도 식민지로 갖고 싶으니까 침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왜 너네가 뭔데 우리나라 사람을 죽이느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침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군이 이렇게 강화도로 침략해 오게 되고 이걸 맞닥뜨려서 싸웠던 우리나라 부대가 이걸 막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뭐 이런데 이런 뭐 산성 이름이나 장소 이름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프랑스군을 격퇴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프랑스군은 강화도의 외교 장각을 퇴각할 때 약탈해 가요. 그래서 지금도 이 외교 장각에 있는 많은 보물들이 지금도 프랑스에 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교 장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규장각 기억나세요? 우리 정조 때 규장각이라 그래서 학문연구기관 세웠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어쨌든 학문연구기관이니까 조선에 되게 귀중한 자료들이나 보물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서울 궁궐 안에 있는 규장각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강화도에 캠퍼스를 세운 거야. 그러니까 규장각 강화도 캠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일부 보물들을 옮겨 놓은 건데 이걸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해서 싸우고 퇴각할 때 여기를 약탈해서 갔다는 거지. 그래서 요때 이제 빼앗긴 유물들이 아직도 프랑스에 많이 있고 몇 개는 돌려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 외교장각 이거 오타예요. 위궤가 아니고 의궤입니다. 의궤. 외교장각 의궤라는 건 뭐냐면 어, 이게 다 그림으로 나와 있잖아요. 즉 우리나라가 어떤 행사를 치르면 그 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예법을 담은 책이 의궤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외교장각 의궤는 사실 이때 강화도 뭐야 병인양요 때 강화도에서 뺏겨서 나중에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김영삼 정권 때나 들어오게 돼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라는 특이한 사건이 있는데 오페레트는 사람 이름이고요. 독일 상인이에요.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레트가 조선이랑 교역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다 싫대. 그래서 오페레트가 생각을 해봤는데 와서 살면서 보니까 조선인들은 조상에 대한 제사 아니면 조상 그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는 거지. 그래서 오페레트가 되게 특이한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조상의 어떤 물건을 내가 확보해서 나랑 교역을 해야 이 물건을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설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오페레트가 묘를 도굴하다 걸리는데 어, 누구의 묘를 하필 도구를 했냐면 남현군 즉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도구를 하다가 적발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적발될 수밖에 없는 게 무덤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땅이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양 그대로예요. 여기 이제 땅을 이렇게 살짝 파서 이렇게 관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 안에 시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위에는 이제 마치 작은 동산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무덤처럼 생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안에가 되게 단단한 돌로 되어 있고 그 위를 흙과 잔디가 이렇게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페레트는 그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새벽에 조용히 들어가서 땅만 파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용히 가서 땅을 파보니까 웬걸 돌이 나오는 거예요. 돌이 파도 파도 끝이 없어. 계속 나와. 그래서 이거를 아예 깨뜨리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이게 이 모든 작업들이 새벽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새벽에 엄청 조용한데 얘 혼자서 막 곡괭이 들고 돌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소리가 나겠어? 땅땅 이런 소리가 새벽에 나는 것이. 그러니까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 이런 식으로 적발이 되면서 요걸 흥선대원군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게 돼요. 흥선대원군은 지금 다른 나라랑 교류를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면 백성들한테도 다른 나라랑 교류를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 굉장히 잘 쓰여요. 무슨 얘기냐면 봐라. 우리가 얼마나 효심 깊은 민족인데 지금 남의 아버지 묘를 도구라는 그런 인간 쓰레기다. 우리가 저런 애들이랑 교역을 해야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쇄국 정책의 어떤 정당성을 더하게 되죠. 이 사람이 오페르트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 즉 나라를 틀어막는 그런 정책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설득력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신미양요인데 신미양요는 어떤 사건이냐면 미국의 상선이면 상업활동, 장사를 하기 위해서 타고 다니는 배를 상선이라고 해요. 근데 참 멀리도 왔죠. 미국의 상선이 우리나라의 평양에 있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우리랑 교역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 중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평양 사람들이 우리 교역은 못한다. 우린 너네랑 교역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싫다 그럼 물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물러나지 않고 계속 막 우리랑 교역해달라고 계속 떼를 쓰고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사실 평양 사람들은 교역 자체는 거절했지만 제너럴 셔머노 안에 선원들이 굶지 않도록 물도 좀 주고 식량도 좀 주고 그래도 매너를 지켰단 말이야. 근데 제너럴 셔머노 선원들이 자기들이랑 교역 안 해준다고 막 여기저기 대포 쏘고 막 이래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막 대포를 쏘는 건 좀 겁을 먹이기 위한 의도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막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평양 주민들이 이걸 보다 못해서 제너럴 셔머노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왜 니네가 뭔데 우리나라 배를 함부로 불태우느냐 이러면서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신미양요인데 사실 미국이 처음부터 공격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제너럴 셔머너가 불타고 나서 미국은 이 제너럴 셔머너 피해에 대한 배상, 그다음에 우리 미국이랑 교역할 것, 통상 조약을 체결할 걸 요구를 하는데 요걸 흥선대원군이 당연히 거절하죠. 그래서 미국이 이 제안을 거절해? 그럼 우리는 들어가지 이러면서 이렇게 미국이 강화도를 침략하게 됩니다. 강화도가 참 아픈 역사가 많죠. 그래서 미국이 강화도를 침략하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어재현 장군이 광성보에서 활약을 하긴 하지만 어, 끝내 사실은 져요. 패배하는데 근데 미국도 강화도에서 전투를 치러보고 더 이상 조선에 침략하지 않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미국 군대를 이끌었던 장수가 그렇게 기록을 남겼다고 해요. 우리가 이기긴 이겼는데 이렇게 이길 바에 안 싸우는 게 낫다.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미국은 무기가 되게 우수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 없단 말이야. 그냥 막 곡괭이 막 이런 거 들고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애들이 총을 두루룩 쏘면 다 맞고 죽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 뒷사람이 아직 총을 안 맞은 사람이 무서워서라도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마치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는 식으로 끊임없이 달려와서 계속 싸우고 계속 저항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미양요를 이끌었던 장수는 뭐 더 이상 조선을 침략하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미양요는 우리가 이긴 전투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은 신미양요를 끝으로 더 이상의 침략 행위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요거를 조금 순서를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재, 병, 남, 신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여기는 오자 써도 좋고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병인 양요 즉 프랑스랑 싸웠던 그 사건보다도 앞이에요. 그러니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랑 미국이 실제로 군대를 보낸 그래서 우리랑 맞서 싸운 신미 양요 요거는 시간 격차가 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건의 전개 순서가 이 순서라는 거. 제병남신, 제너럴 셔머너, 병인 양요, 그다음에 남양군 묘 도굴 사건, 그다음에 신미 양요 요 순서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어쨌든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게 되는데 요걸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해석했겠어요? 흥선대원군은 당연히 이걸 승리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병인양요 때 프랑스도 막아냈고 신미양요 때 미국도 막아냈단 말이야. 그러면 서양 애들은 내가 막아낼 수 있는 애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흥선대원군 생각에는 지금 논리가 분명하잖아요. 남의 아버지 묘나 도굴할 정도로 이렇게 아무 기본 매너도 안 돼 있는 놈들인데 얘들이 교역을 하자고 요구를 해왔단 말이야. 근데 그걸 병인양요, 신미양요 두 번이나 물리쳐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는 걔들, 서양 애들이랑 교역할 이유나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병인양요 때도 프랑스를 몰아내고 신미양요 때도 어쨌든 미국이 더 이상의 침략은 안 하도록 만들어내서 어, 여기서 굉장히 자신감을 찾아요. 자신감을 찾아서 전국에 요걸 설치해요. 척합이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척합이 안에 비상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양, 이, 침범 즉 서양의 오랑캐가 바다 건너의 오랑캐가 침략해 와서 비전즉화 그러니까 즉 서양의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비전 만약에 얘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비전 싸우지 않고 즉화 바로 화해하는 건 주화매국 나라를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으니까 서양 애들이랑 절대 교류하지 말고 무조건 철벽 치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척화비를
전국에 세우게 된다. 즉 흥선대원군이 병인양요, 신미양요 막아내면서 얼마나 자신감이 올라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양의 어떤 나라와도 통상할 의지가 없다, 교역할 의지가 없다라는 걸 알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척화비라고 해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